자, 이제 프린트물 12페이지 해석학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기입형의 문제를 보시면 공통적인 내용이 매년 나온 게 중적분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이제 중적분이 이제 매년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열의 문제는 이제 해석학에서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미적분학이 이제 대체적으로 출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에서는 이제 1차 분수 변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복수함수론 문제에서 1차 분수 변화 문제를 내가 모의고사에서 냈었는데, 낼 때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보험용이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1차 분수 변화 문제 같은 경우가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복수함수론에서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험용이라고 얘기한 것은 복수함수론이라는 자체에서 1차 분수 변환이 강조되는 이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하학적인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한 번쯤은 알아둬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다. 저거는 알고리즘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알아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해버린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시험에 이런 것들은 꼭 보험용이니까 마지막에 알아둬라 하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하고 그래서 풀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전공이라는 것이 현대대수처럼 세 문제가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그 한 문제, 두 문제를 내려면 출제위원은 뭐를 내겠습니까? 그 과목과 가장 어울리는 문제, 그 과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이 교수들의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일명 보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출제는 잘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초기에 공부하는 게 있고 마지막 가서 알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알아도 되는 건 뭐냐면 공식만 알면, 알고리즘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1월 달부터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판에 가서 공부해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알고리즘 문제니까. 그런데 개념 문제는 마지막 가지고는 개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는 일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알고리즘 문제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되게 아쉬웠던 이제 문제들 중에 하나고, 자 다시 기입형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함수열의 문제는 이따가 내가 따로 시간 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 문제를 이제 보시면 해석학에서는 보시면 함수열이 여기 나왔고 아까 여기 위에서도 함수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항 급수가 나오고 함수열, 함수항 급수 이런 문제, 여기서도 함수항 급수. 함수항 급수나 함수열은 동일한 문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의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매년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하나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석학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실해석학에서 나오게 되면 이 말들은 말대로 수학과만 해석학이라고 부르고 물리나 화학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이거를 분석학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일종의 함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함수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함수를 분석하는데 해석학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나오고 오류가 나오고 오늘날의 수학적 이론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무엇의 문제예요? 오늘날의 이론을 오늘날처럼 실해석학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이론이 무슨 문제예요? 극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극한 문제 틀을 만든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에르 슈트라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바이에르 슈트라스를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해석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론 델타라는 것을 틀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극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극한 문제에서는 교과교육론에서도 얘도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돼요.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극한 문제가 나올 때 x가 a로 갈 때 fx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x가 a로 가까이 갈 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등학교에서는 교수학적 변환에 의해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조건 하나를 달고 말을 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x가 a는 아니면서 이런 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x는 a가 아니면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이러한 극한의 문제 틀이 실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을 토대로 우리가 나오는 게 연속의 문제,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이 미적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학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보통 캘큘러스라는 말을 쓰는 건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미적분학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실해석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실해석학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여기에서 대학 교육과 교사 임용 시험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학 교육에서는 교수님들이 이거를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입실론, 델타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반드시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이론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교사 임용 시험의 그 형태로 본다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막 접어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나오는 책을 증명할 줄만 알아도 그랬어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대학에서 나오는 이론을 증명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기본서를 봤는데 기본서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기본서를 안 봐도 됩니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해석학은 관련된 이론을 해석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해석 문제예요. 이것을 해석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학에서는 관련 이론들을 입실론 델타를 통해서 증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다룰 것이냐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능성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 개의 영역이 다 중요한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의 문제예요? 함수열의 문제인데, 함수랑 급수도 마찬가지로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열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급수 문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급수 문제는 교사임용 시험에서 답안지에서 피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추는 문제를 내지 말라고 해요. 우연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찍어서 뭐가 답이 나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물어보면 답은 둘 중에 몇입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 말라는 거죠, 아예. 그래서 급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급수 문제가. 그런데 이제 이게 함수형 급수와 연계시켜주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급수 문제가 나오면 실제 값을 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모델이 아니면, 특히 기하급수 같은 아주 특별한 모델이 아니면 값을 구해줄 수가 없다죠. 그러니까 이 급수는 주로 무엇으로 이용이 돼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법의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경향보다는 함수랑 급수와 연계시켜서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역사적 발생 과정에서 본다면 미분 가능성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미분 가능성이 나온 것은 역사적 발생 과정에서 본다면 무엇을 연구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무엇을? 오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아니, 오차라고 하면 안 되고, 근사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2.1이다.
이것의 값이 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얘를 계산하려면. 일 4 56 1.4일 있었는데 갑자기 바보가 됐나?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1.2 루트 2 그러면 루트 2 1 0 0 그 다음에 나온 숫자의 네모 해서 구해주는 문제인데 4-16 5는 안 들어갈 텐데 2.25인데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루트 2는 1에 하고 나머지가 1 그러면 2개 내려서 0.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1, 4, 4가 들어가면 0 되고 이게 2가 아닌데 1일 텐데 바보가 됐어요. 지금 이건 뭐 중요한 말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인데 잊어버렸어 지금.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방금처럼 헤맸던 방법처럼 근사값을 구하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을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뉴턴의 방법, 뭐 심플슨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요즘 이 근사값 문제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의 문제예요? 테일러 급수의 문제라든지 또는 매크로닌 급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근사값의 문제인데 이론적으로 근사값은 요즘은 안 나와요. 왜? 이거 방법 몰라도 그냥 계산기 뚱 두들기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쭈르륵 나와버리죠. 그래서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미분 가능성의 미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근사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중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는 극값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론적인 문제는 테일러 급수와 매크로니 급수로 연계를 시켜주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또 무엇과 연계시켜서 함수열, 함수성 급수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하나의 문제를 물어봤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얘네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함수열의 문제 또는 함수왕 급수의 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발전되는데 이 문제가 발전됐을 때 최대의 관심사는 아까도 했지만 근사값을 구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로 얘가 보존됩니까? 얘가 보존됩니까? 얘가 보존됩니까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두 문제가 물어봤죠. 이것과 이것의 보존성을 물어본 게 기입형이 문제성 기입형에서 값을 구하시라고 나왔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 5점짜리가 얘를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성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극한에다가 두고 기본적인 틀은 극한이 주어지는 거고 이 극한과 연계시켜서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이 우리가 해석하기에 큰 틀이라고 보는 겁니다. 큰 틀이라고 본다면 이것과의 보존성, 연관성, 이걸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함수열, 함수항 급수, 함수열, 급수 이런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해석하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나올 때 올해 나온 미분 가능성의 문제가
독립적으로도 얘가 출제가 됐고, 서술형 문제에서 얘가 출제가 됐고, 아까 함수항 급수와도 함수항 급수 문제에서도 얘가 활용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틀은 여기다 두고 얘네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의 문제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극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극한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것과 6A인 함수값의 곱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0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요건 내가 따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실해석학은 요 틀 안에서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 틀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것과의 보전성의 문제다야.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건 이건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활용도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열에 관련된 이론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를 배경으로 얘네들의 보전성과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 알고리즘의 문제. 이제 보존된다면 알고리즘과의 연계성이 되겠죠. 그런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시험 문제는 그러한 유형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관점은 이론은 여기서 튼튼히 해둬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반드시 무엇만을 해결책이 아니냐면 입실론 델타 방법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는 아니고 관련된 이론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려운 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분 적분이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구분 구조법 또는 실진법에 의해서 뭐가 돼요? 적분에 대한 정적분의 문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의 역관계가 나온 거죠. 일명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수학은 뭐로 먼저 지도합니까? 미분을 하고 부정적분이 나오고 정적분의 문제가 나오죠. 이건 이제 수월성 때문에 그래요. 수월성이라는 것은 가르칠 때 수월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성 때문에 역사적 발생 관계의 순서를 바꿔서 이제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수적인 내용하고는 조금 그림이 달라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꼭 이론적으로까지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상수학. 내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y는 fx가 주어졌다면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먼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한쪽이 오픈되어 있을 때, 한쪽이 오픈되어 있을 때 또는 뭐 그 한 점에서 불연속일 때라고 봐도 되고, 한쪽이 오픈되어 있을 때, 근데 우리 뭐 요즘은 이게 좀 바닷가나 가면 볼 수 있겠지만 바다의 끝이 어디예요? 경계가 모호하죠. 한강변을 보면 시멘트로 딱딱 막아놔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닫혀있지만 과거에를 보면 이게 물가가 들락날락하면서 경계가 모호하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오픈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분을, 이것에 대한 정적분을 해서 나온 게 무슨 적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분을 한 게 르벡 적분이 나온 거죠. 르벡 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가 되냐면 양쪽이 열려 있을 때, 얘가 열려 있을 때 이것의 적분 문제가 나온 게 뭐예요? 리만 적분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리만 적분이 발생이 되면서 무엇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냐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픈되어 있죠, 양 끝이. 그러면서부터 오픈 셋에 대한 문제가 이론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위상에서는 처음도 끝도 무엇이다. 오픈 셋이에요.
위상수학은 시험 문제는 뻔합니다. 시험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책에 있는 이론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상수학만큼 책에 있는 이론만 나와요. 그런데 위상수학은 점수가 안 나와요. 책에 있는 것만 나오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점수가 높은 점수를 못 받습니까? 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오픈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은 오픈에서 시작해서 오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다. 오픈셋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리 함수로부터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유클리드 거리에서 얻어졌는데 이 위상수학이 오늘날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들었어요? 뭐 이걸 칸토르라고도 있는데 나는 그 독일식으로 칸토르. 칸토르의 집합론이 발생되면서 위상수학이 오늘날처럼 무엇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추상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칸토르 이후의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대 수학을 영어로 모던 엘제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대대 수학을 뭐라고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원서로 공부하셨으면 앱스트랙트 엘제브라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20세기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토르예요. 진짜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 이 칸토르 셋이 나왔을 때 당대 이분이 아마 그때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때 그 학교의 교수들이 또라이라고 한 거죠. 제 정신 나간 애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 가서 이제 그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신병을 앓았다라고 하는데 뭐 그 뒷얘기는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정신병을 앓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쓴 책이 집합론이에요. 근데 이 추상화가 이제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칸토르셋이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칸토르셋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위상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칸토르셋이. 그런데 이 칸토르셋이 나오면서 다시 말하면 이때 오픈의 개념이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거리 개념으로부터 오픈셋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다면 이때부터는 그냥 무슨 개념에서 오픈셋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합에서 오픈셋의 개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거리 개념이 들어가면 거리 개념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순서 개념이 있다죠. 집합에는 무슨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순서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는 데는 얘가 참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체계가 있으니까. 근데 추상화된 데에서는 순서 체계가 없어요. 없는데 자꾸 순서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통 뭐를 하냐면 거리 개념으로부터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집합 개념 한 다음에 거리 개념을 이해하는 게 위상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거리 개념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던 집합 문제를 가지고 냈건 뭐를 냈든 간에 얘네들은 전부 다 오픈셋을 이해하는 데 있다. 질문이 뭐가 됐든 얘네들은 기승전 오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오픈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오픈셋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은 90% 이상이 오픈셋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위상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요. 시험 문제도 여러분한테 위상을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질문을 던져요. 껍데기는. 그렇지만 본질은 감춰놓고 있는 거죠. 오픈셋 찾아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픈셋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오픈셋을 만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작년에 나온 것처럼 역상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방법 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상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연속 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상이상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개념이 있냐면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 물론 얘는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위에 거하고 아래 것의 차는 뭐냐면 위에 거는 정의역이 위상공간이라고 할 때 공역을 통해서 위상공간을 만드는 방법. 아래 거는 공역이 위상공간일 때 정역에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오픈셋을 이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기존에 알려진 오픈셋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모델로 만드는 거라든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들어요. 순서 관계를 가지고 순서 위상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얘가 무슨 거냐. 그때마다 오픈셋을 해석하는 게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라인 상에서 0, 1은 열린 집합이에요? 아니에요가 되면 얘가 유절에서는 열린 집합이 아닌데 얘를 기저로 가는 곳에서는 얘가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열린 집합의 의미가 매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질 때마다 내가 열린 집합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부터 이해하는 데다 초점을 둬요? 오픈셋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이거 되는데 이 오픈셋을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책에서는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한계가 있어요.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위상수학은 기출문제가 출제위원들이 오픈셋을 만드는 방법을 새롭게 자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오픈셋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핵심은 뭐가 만드느냐면 기저를 찾아내거나 또는 무엇을 찾아내는 거? 국소, 기저를 찾아내는 게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픈셋을 찾으라는 뜻은 우리가 오픈셋이 한 10개쯤 되면 다 찾으면 되죠. 근데 오픈셋이 언카운터블하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 찾습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기저 또는 뭐를? 국소 기저를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 나가는 거예요. 작년 문제도 요거예요. 됩니까? 다른 거 물어본 건 다 의미 없다. 그냥 전부 다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는 노골적으로 얘를 물어본 거예요. 기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함수론을 보시면 복수함수론이 실적분의 응용, 로런트 급수와 복소적분, 복소적분, 로런트 급수와 최대값의 원리, 뉴빌의 정리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때 복소함수론은 함수론이에요. 그냥 함수론인데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참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 우리는 되게 쉽게 해요. 왜 그러냐면 개념을 상당히 이론적 증명을 웬만하면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복수함수론 문제가 나올 땐 바람직한 문제는 복수함수론을 왜 해야 되는지의 장점.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과 실해석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주관식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객관식에서는 여러 번 나왔죠. 다음 중 정역을 실수로 잡을 때 복수수로 잡아놓았을 때 연속입니까? 아닙니까? 1대1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구분해서 실함수와 복수함수는 의미가 다릅니다. 연속의 의미도 다릅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복수함수론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칠판은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죠. 그렇죠? 복소수는 정역이 함수 f가 c에서 c로 간다면 정역이 실수에서 본다면 얘가 몇 차원이에요? 2차원. 얘가 몇 차원이에요? 2차원. 합하면 몇 차원입니까? 4차원이죠. 칠판의 3차원까지는 어떻게 그려보는데 칠판의 몇 차원은 못 그립니까? 4차원을 그릴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정역 따로 그리고 공역을 따로 그리는 거예요. 미적분학이나 실해석학은 정역과 공역을 한 그래프 안에 딱 넣어놔버리는데 미분기하나 복수함수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미분기하는 2차원, 1차원, 3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을 주로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고 얘네들도 못 그려요. 못 그리는데 사람들을 꼭 봤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역 따로 그리고 공역을 따로 그리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복수함수론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정역이 몇 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안 통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의 뜻이 뭐죠? 이것의 값이 2다 그러면 이것의 뜻이 뭐예요? 이것의 뜻은 말로 표현하면 x가 0으로 접근하는 경로에 관계없이 0으로 접근하면 fx는 늘 몇으로 가까이 간다. 2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접근하는 경로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든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데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그냥 좌극한 뭐로만 해도 되더라야. 좌극한도 0으로 가고 우극한도 0으로 가면 이것의 값도 아니 2로 가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으면 극한 값은 존재합니다. 이걸로 대신하죠. 근데 평면상에서 이것의 뜻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얘는 0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예요.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뭐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접근하는 경로가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를 따져주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디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 말의 요지는 복수함수론을 너무 무엇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론적 관점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로 복수함수론의 장점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복수함수론으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래서 이 복수함수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였습니까? 라고 봤더니 실수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복소수를 이용했더니 해결됐더라요. 그러니까 실수 문제를 복소수로 확장을 해서 허수 파트는 버리고 실수 파트만 갖고 온다든지 하는 형태의 문제로 발전되는 것이 복소함수론의 최대 장점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장점의 문제가 넘어가는데 이 장점의 문제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맨 좌측에 있는 거 실적분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실적분의 응용만 가지고는 복수함수론의 문제로 넘어가기 좋아하니까 여기서 대체로 넘어가는 게 복소 무엇의 문제가 돼요? 적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복소 적분이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복소 적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 뭐로 넘어가요? 무슨 적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선적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선적분은 리만 적분과 선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일단 글자가 틀리다 이거 말고 선적분은 내자로 또 라인 적분 그러시지 말고 커튼 적분이라고 돼요. 커튼이 보면 보통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미분해주면 요 미분해준 길이가 우리가 말하는 직선의 길이와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겨져 있는 부분에서의 적분법을 알아보는 게 선적분의 문제예요. 리만 적분은 이렇게 펴져 있을 때죠. 이렇게 펴져 있을 때 구간의 길이 이걸 가지고 적분해주는 방법.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이 이렇게 접혀져 있으니까 일종의 곡선이 되겠죠. 곡선을 미분하면 선의 길이는 우리가 인테그랄 ds 그랬을 때 ds가 평면상에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거리를 따져주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해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선적분의 문제가 기본적인 출발점이 돼요. 선적분의 문제가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이것도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게 이제 그린의 정리인데 그린의 정리는 뭐 단순 패곡선이 되고 각각의 함수가 일개 편미분 가능해야 되고 일개 편도 함수가 연속이 되고 이런 말들은 있어야 됩니다만 그린의 적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이걸 통해서 얻어진 것이 요거죠. 저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뭐였냐면 이 그린의 정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이것의 값이 m이-1이면 2파이 i고 m이-1이 아니면 0이라는 결론을 얻어냈죠. 그렇죠? 이것도 뭐 시험에 나왔지만 이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적분을 할 때 이것의 문제가 이것과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바로 뭐예요? 로런트 급수에 해당되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로런트 급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을 급수 전개를 하면 얘가 몇일 때만 제외하고는 몽땅 몇이 돼요. m이 -1일 때를 제외하고 몽땅 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얻고 싶은 거는 뭐일 때만 얻으면 돼요. -1일 때의 개수만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수 문제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자야? 유수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유수를 구하는 데다가 뭐를 두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론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코시의 이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나오는 게 코시의 적분 공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의 적분 공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초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복수 함수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에서 극한값 구하는 것부터가 만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얘가 미분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건 더더구나 뭐가 돼요? 더더구나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해석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리미트 A, Z가 0으로 갈 때,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델타 Z분의 F의 델타 Z-F의 Z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우리가 델타 X 플러스 뭐로 표현될 수 있어요? I 델타 Y로 표현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존재한다면 접근 경로에 관계없이 항상 얘의 값이 뭐가 된다? 일정하다가 되니까 X에 관해서만 X가 먼저 델타 X가 0으로 간 다음에 델타 Y가 0으로 가거나 또는 델타 Y가 0으로 간 다음에 델타 X가 0으로 가나 값은 뭐다?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둘이 같다고 해서 모든 게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게 바로 코시 뭐가 되는 거예요? 코시 리만의 방정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항상 이 이론들이 나오는 건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론적인 접근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대안적인 요소로 이런 것들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이게 해석학과의 차이점 또는 이것의 장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나오냐면 상수, 함수의 문제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함수는 어떻게 나갈까? 또는 최대 최소값 원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문제들이 바뀌는 건 뭐가 바뀌냐면 FZ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응용이죠. 이게 어디로? 실적분으로 응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응용되는 데가 여기서도 응용되고 어디에서도 응용되냐면 미분 방정식에서도 응용이 되는데 미분 방정식은 시험 영역이 아니니까 여기서 고민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실적분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수함수로는 가장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는 게 제일 적절하냐면 복수 적분의 문제. 그래서 이러한 적분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복수 적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나머지 내용들을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그 한계적인 것이 뭐냐면 얘네들을 기하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학적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 기하학적 해석이 하려면 이게 무엇과 관련되냐면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데 교사명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든지 이런 거를 나온 적이 없어요. 또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원이라고 그렸는데 상대는 타원이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나온 적이 이런 기하학적 분석이 나오는데 이 기하학적 분석 중에 하나가 작년에 나왔던 뭐예요? 쌍 1차 분수 변환이에요. 그럴 때 쌍자가 빼고 그냥 1차 분수 변환이라고 나왔지만 그래서 이 말은 원을 직선 또는 원으로 보내고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주는 관계 이런 것들이 1차 분수 변환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련성 내용이지만 누가 뭐래도 해석은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학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하고 확률 통계의 문제인데 확률 통계는 여기에서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가 논증기하와 중등학교 수준에서 논증기하와 해석기하의 차이를 뭐로 보죠? 해석기하를 우린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하는 기하를 논증기하라고 하고 고등학교에서 나온 기하를 해석기하라고 하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해석기하의 창시자를 누구라고 하죠? 해석기하의 창시자. 일명 이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데카르트죠. 그렇죠? 데카르트가 무엇을 해줬어요? 파리를 보고 만든 게 뭐예요? 좌표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해석계학은 좌표계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논증기하는 좌표계를 이용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해석기하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해석기하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파생이 되지만 여기에서 해석기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곡률의 문제가 나오고 또는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원이 있다. 원 하면 반지름 원 이런 거 나오면 얘네들을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여기에서 해석기하에서 다루는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미분기하에서 본다면 이때는 이것에 대한 곡선의 문제와 곡면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여하튼 그래서 곡선 곡면을 이해하는 거죠. 곡선 곡면을 이해하자인데 이 곡선 곡면을 이해하는데 무엇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휘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곡률이 되는 거예요. 곡률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게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평면상에서 논의를 했다면 얘는 공간상에서 논의가 돼요. 공간상에서 논의가 되면서 얘네들은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히 이제 곡면의 문제가 나온다면 곡면의 곡률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우리가 일명 뭐예요? 가우스 곡률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또는 이것을 수직으로 자르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법곡률이라는 문제가 이제 제시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곡률의 제곱은 법곡률의 제곱과 측지곡률의 제곱인데 측지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측지곡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측지곡률이 0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측지곡률이 0이라는 말의 뜻은 곡선이 최단 거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측지선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측지선이라는 말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거. 이것을 이제 측지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것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벅곡률, 측지곡률의 문제, 그 다음에 가우스 곡률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게 곡선상에서 물어본다면 얘가 평면에 있습니까? 평면에 없습니까?의 문제. 그러면 이 곡선이 공간상에서 움직이는데 하나의 평면 안에 있는지 평면을 벗어난 곳에 있는지를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건 곡률이에요.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게 곡률이라면 평면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알아보는 게 뭐예요? 열률 또는 2차 곡률 또는 뭐라고 돼요? 열률이라는 것으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또는 이것 대신에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뭐로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빛고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빛고임이 0이에요. 이 말은 평면에서 벗어남이 뭐다? 0이라는 얘기니까 곡선은 어디에 있다? 평면상에 있습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기하임에도 불구하고 기하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인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시험 문제 점수를 보면 또 생각보다 어려운 것에 비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기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미분 기하학의 문제를 이론적인 문제보다 주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경우가 많냐면 알고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접근하면 시험 문제는 늘 뭐가 된대? 어렵지 않다가 되는 거고, 개념적으로 물어보면 미분 기하학은 진짜 어려운 문제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기하학에 대한 문제는 여하튼 뭐로 보든 간에 곡선과 곡면을 이해하는 건데, 중심축에 있는 것은 여하튼 무슨 자가 들어가는 것, 곡률.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곡률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뭐다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 가우스 곡률이 됐건 벅곡률이 됐건 측지 곡률이 됐건 하여튼 건 뭐가 됐건 곡률자만 들어가면 이거 다 중요한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파트를 공부할 때마다 이런 데다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도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과목들은 이제 도해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미분기하는 이제 좀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출 문제를 다 해설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참고만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프린트물 19페이지만 잠깐 먼저 이제 보죠. 3번 문제를 봐볼게요. 이것으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의 문제였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주어지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얘가
fn이 f로 수렴하면 f를 구하고란 뜻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뜻에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f를 구하라는 말은 이때 이 f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극한함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럼 fnx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딱 나오기 어려우면 직관적인 해석이 이제 먼저 좋아요. 즉 f1은 뭘까요? 그런 거예요. 그럼 f1x는 뭡니까? max 0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이건 거죠. 그러면은 이것의 값은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게 주어지게 되면 x-2의 절대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적을 수도 있다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돼요? 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2가 되니까 1-x-2가 되니까 3-x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3-x. 즉 x가 2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은 데서. 그러면 3-x니까 뭐가 됩니까? 3-x면 2에 대해서는 1이 되고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수는 따질 필요 없으니까 양수만 따져주면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여기에서는 x가 0보다 적거나 같다였죠. 0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고 양수가 요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1-x-2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1-x-2는 1-x-2가 되고 부호가 되고 얘는 그래서 x- 몇에 해당이 됩니까?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에서 음수는 따질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0에서 2까지는 x-1이니까 (0에서) 2까지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2거나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때는 1-x-2는 x-2가 돼서 3-x가 되는데 이 경우는 없으니까 이 경우만 따져주면 2부터는 3-x 그럼 3-x면 2일 때는 1이 되고 (3-x가) 되는데 저기서 맥시멈의 문제였죠. 맥시멈의 문제니까 여기에서 맥시멈은 0이 되는 거죠. 0과 이것은 음수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맥시멈이니까 이 함수가 f1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2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f2가 되면 여기서 f2는 뭐가 되는 거예요? f2x는 해서 f3x는 해서 문제를 다루어 주면 이때 x는 0과 n에서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n과 2n 사이에서는 n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x가 되고 x가 2n에서 3n 사이가 되면 n분의 1에 3 마이너스 n분의 x가 되고 x가 3n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요 아래로 0으로 쭉 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얘는 기입형이니까 이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됐지만 서술형이라면 이게 분명히 첫 번째 점수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아까도 했지만 얘를 구하라고 그랬죠. 얘를 구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내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라는 얘기는 x의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상수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보신다면 x가 0이면 fnx는 늘 뭐가 돼요? x가 0이면 fnx는 늘 0이죠. 요것에 맞춰서. 그쵸? 이렇게 주어짐으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의 값은 0이 되는데 우리가 얘를 극한함수 값으로 봐서 f0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이 아닐 때. 그럼 x가 0이 아니면 여기에서는 x가 고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x가 예를 들어서 3.1이라고 할 수도 있고 x가 2.1이 됐건 x가 5가 됐건 x가 정해져 있다가 되어 있죠. 그러면 x가 0이 아니면 즉 x가 양수라는 거죠. 양수가 되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무엇보다 큰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x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죠. 그럼 이 말은 모든 n에 대해서 fnx의 값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 n이 무엇보다 큰 겁니까 지금? n이 x보다 큰 거잖아요. 즉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그때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0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u1번째, 얘는 늘 0인 거고 얘는 u1번째까지는 아까 그래프처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u1번째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늘 0으로 간다가 되니까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의 값은 몇이 된다? 0이 된다가 되겠죠? 이게 일명 무슨 함수의 문제다야? 극한함수를 물어본 거죠. 얘를 먼저 구하시오. 이것도 채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입형이라고 아니라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얘도 채점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얘도 채점에 반영이 돼요. 기입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이것의 값은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균등전속성을 물어보는 거죠. fn이 f로 균등 수렴하면 요렇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때 이 함수를 보면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체크를 해보면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일단 얘가 이상적분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문제는 얘와 얘가 리미트와 인테그랄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돼요. 리미트와 인테그랄의 문제를. 그런데 이 문제는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바꿀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답이 나온 사례가 뭐가 나오냐면 요것만 풀어보고 리미트와 인테그랄을 순서를 바꿔도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0이니까 얘도 0일 거라고 그래서 오답이 나온 사례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얘가 일단 이상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균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균등 수렴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에 대한 적분값을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제 적분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늘 몇이 됩니까? 0이니까 체크할 필요 없다죠. 여기서도 0이니까 체크할 필요 없다죠. 그래서 얘와 얘일 때의 적분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서의 적분값, 즉 얘는 그래서 뭐를 구하라는 뜻이냐면 인테그랄 n에서 2n의 fnx dx 플러스 인테그랄 2n에서 3n의 fnx dx의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나서 리미트 무엇을 보내더라? n을 무한대로. 이것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적분은 생략하고 이것의 값은 1이 나옵니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입형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수업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기입형 문제긴 하지만 얘는 서술형으로서도 훌륭한 문제가 돼요. 오케이? 서술형으로서도 훌륭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시험에 점수는 채점한다면 채점하는 사람은 어떻게 채점할까요? 문제예요.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3군데 또는 4군데로 나눠서 채점하겠지만 첫 번째 FN을 정리하는 것을 먼저 물어봤을 거다. 이 식에 대한 문제를.
이게 채점 요소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만족하는 F를 구했느냐가 채점에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이상적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선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이상적분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균등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을 거다. 이상적분이 아니라면. 근데 이상적분의 문제니까 얘를 물어봤을 리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것의 계산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기입형은 요것만 요구한 거고, 서술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단계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기입형이니까 답만 구해서 그렇게 보신다면 안 되고, 이러한 절차를 하나씩 밝히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보통 스터디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스터디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터디 준비한다 그러면 이거 풀었어요. 답 1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F에는 이렇게 나오고, 얘가 균등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이론적인 배경, 극한함수는 구하는 이론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균등성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는 얘가 되는데, 얘는 이상적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균등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스터디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 하라고 하면 전부 다 뭐를 하냐면, 이거 값 구해서 나 1이었는데 너도 1이야? 그럼 우리 다 맞았나 보다 하고 다 패스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공부하는 게 스터디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프린트물로 29페이지 이 문제를 보죠. 위상수학 문제요. 자, 내가 요거를 한 것은 칠판에 문제 안 쓰려고 요거 써놓은 겁니다. 자, 위상공간에서 위상공간 R2의 부분공간 A에 대해서 A와의 집합 X, 그래서 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것의 내부, 여기를 A라고 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함수 F를 A에서 X로 보내주는데, A에서 X로 보내주는데 fx y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해주는데, 이것은 무슨 함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파우를 무엇이라고 디파인 하기로 했냐면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인데, 이것의 역상이 정의역에서 요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는 볼 것 없이 이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얘를 싱글톤 셋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거를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체크해 주면 얘는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음수가 나올 일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몇이 나올 수는 없냐면 마이너스 2도 나올 수 없고 몇도 나올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없는데 공집합은 분명히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상이 열린 집합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전부 다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구나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가 0일 때를 본 거예요. 그럼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요 괄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적은 거예요. 1보다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y들의 모임인데 어떤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몇보다 적은 거예요. 1보다 적은 거죠. 그러면은 이 내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1로 보면 경계는 제외하고 얘가 얘인 거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무슨 집합이에요? 얘도 열린 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의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무엇보다는 적어야 돼요. 2보다는 적은 거죠. 그렇죠? 2보다는 적은 거니까 여기에서 보신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무엇은 포함하는 거예요? 이 노릇 빨간색인 경계는 포함하면서 요 바깥에 있는 경계는 포함 안 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러한 점들 때문에 무슨 집합이 될 수 없다. 열린 집합이 될 수 없는데 요 내부는 열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아니지만 0과 1의 역상은 뭐가 돼요? 열린 집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2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3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이런 것들이 열린 집합이 되더라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안에 열린 집합에 그 0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와 있죠? 8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문구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요 놈이 무엇에 대한 기저가 돼요? 타우에 대한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집합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것들의 합집합으로 열린 집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됩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 놈들만 봤더니 얘네들을 해주면 전부 다 무슨 관계가 돼요? 포함 관계가 되니까 얘와 얘를 합하면 얘가 되죠. 얘와 얘를 합하면 얘가 되죠. 얘와 얘를 합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G가 열린 집합이라는 말은 얘가 3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다. 그러면 3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라고 하고 열린 집합이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3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건데 일반적으로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얘를 제외하면 2의 6승계에서 2의 6승계면 64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얘와 얘네들의 합집합 해본들 전부 다 뭐가 돼요? 다시 요 안에 다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요 세 가지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는 3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뭐예요? 3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0, 1, 2, 3이죠. 그러니까 0, 1, 2,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 유년해줘봤자 다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과 공통 원소가 이제 얘네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집합은 저 세 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2의 3승계가 돼서 8개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B가 뭐였습니까? B가 1, 2였죠? 이것일 때 B의 도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B의 도집합을 구하려면 A가 B의 집접점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냐면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과 A를 제외한 것과 B가 무슨 집합이 아니다. 요런 거죠, 요런 거.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A가
얘가 무슨 집합이면 싱글턴 셋이 열린 집합이면 A는 집합이 뭐가 됐든 간에 집접점이 될 수 없다야. 그럼 집접점이 될 수 없는 거 후보 몇 개는 이미 탈락이에요. 이 세 개, 네 개는 참 탈락이죠. 그래서 이것 임으로 따라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요? 얘가 될 수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다야.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2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몇이에요? 2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요거죠. 0, 1이죠. 그렇죠? 2를 제외한 것과 B의 공통관계는 공집합이죠. 그 다음에 2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0, 1, 2죠. 얘와 2를 제외한 것과 얘의 공통원소는 몇이 있어요? 1이 있다니까 2는 무엇이 된다? 집접점이 되는 거구나. 또 3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도 똑같은 이유로 집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도집합은 2, 3입니다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거 공식 잘 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건 뒤에 나오는 책에 있는 알고리즘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나왔다.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전부 다 알고리즘에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알고리즘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문제되지 않는다죠. 근데 여기에서 변수는 얘를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위상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위상은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무엇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열린 집합을 어떻게 찾아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저거 못 찾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론 알아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상수학에서는 저걸 찾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 해설이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한테 아까 수업했던 내용들을 좀 보충하느라고 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프린트물로 보시면 맨 마지막 44페이지, 45페이지 내용들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강의 계획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과목별 학습 전략을 보면,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11 이렇게 이제 나는데, 시험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하면 11월 달에 봤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 건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내가 보통 뭐로 표현하냐면 1, 2, 3, 4를 개념 정리의 시간으로 잡아요. 1, 2, 3, 4를. 그래서 1, 2, 3, 4, 4월까지 최소한 한 번은, 이제 두 번이 제일 좋습니다만, 최소한 한 번은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과목별로. 그 다음에 5, 6월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다뤄볼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후반부에 가서 기출문제를 다루어도 괜찮은데, 왜 5, 6월에 다루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서 기출문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다가 기출문제를 딱 다루게 되면 나중에 멍해질 거예요. 전문용어로 멍 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문제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념 공부한 게 잘못된 겁니까가 아니라 개념 공부한 건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오케이? 관점을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관점을 뒤에 가서 바꾸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건 5, 6월의 문제들을 이제 여기서 신나게 기출문제 풀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나게 깨지는 것은 공부의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공부한 지 오래됐다 그러면 처음 들을 때는 신나게 깨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정신없이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얻어맞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데 그러면 안 가져도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깨지는 시간이 꼭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 공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은 잃으면 잃을수록 좋다는 거죠. 뒤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5, 6월에서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내용들을 깨져보는 것이 좋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문제는 1, 2월의 문제예요. 1, 2월에서는
이론적인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과목별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은데 뭐 저기서 선형대 수학, 정수론, 현대대 수학, 이산 수학, 해석학, 복삼수론, 위상수학, 미분기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개념 정도를 알아보는 게 좋은데 개념을 공부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개념 학습하는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학교육론에서는 한물간 이론이라고 하지만 좋은 방법은 헌수학이 아니라 세수학이에요. 세수학하면 뭐가 떠올라요? 현대화 운동 떠오르죠. 오케이? 현대화 운동에 의해서 제시한 방법이 좋아요. 우리는 중등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대화 운동에서 제시했던 학습 방법이 뭐예요? 개념학습. 처음에 뭐 하기? 처음에 정의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대한 것 중에 이것에 대한 무엇이 나오는 게 좋아요? 예가 나오는데 이 예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알면 좋은데 꼭 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아는 게 좋아요.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아는 것이 참인 예와 거짓인 예 두 가지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때 이 거짓인 예를 가지고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발예라고 안 썼죠. 거짓인 예라고 썼죠. 이제 이 거짓인 예를 가지고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의하게 하다 보면 늘 책에서는 항상 뭐만 나와요? 맞는 말만 나오죠. 맞는 말만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조건 1, 2, 3이 필요한데 책에서 보면 조건 1, 2만 맞으면 3이 자동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더라야. 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조건 1, 2, 3이 아니라 조건 1, 2가 마치 정의처럼 알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쓸 때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를 통해서 조건을 보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건을 무엇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보통 이제 나온 것처럼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중요한 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간단한 문제가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암산이 되거나 또는 약간의 손동작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복잡한 기초 지금 무슨 개념 할 때 여기에서 지금 내 수업 얘기하고 싶은 게 기초 개념 얘기할 때예요. 기초 개념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데 뭐 복잡한 걸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할 때는 너무 복잡한 것보단 아주 간단한 예로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련된 정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보는데 이때 증명은 필수가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에 목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증명은 잘하는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교사 명시험에서 증명하시오 이런 게 나와도 증명이 여기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고 관련된 정리와 어울리는 이것을 잘 대변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 대변되는 문제를 다뤄보는 게 좋아요. 이게 이때 이것을 관련된 정리가 잘 나왔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정리를 내가 무슨 이론을 만들었어요. 뭐 이 이론 말고 그냥 발명을 했을 때 기존에 세탁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세탁기를 만들었어요. 이때 이 세탁기가 기존의 거하고 차이가 없으면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탁기를 사야만 되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진짜 좀 비싸서라도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리가 나오면 이 정리가 책에 나오잖아요. 책에 나올 정리면 이건 당대 그 시절의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우리도 천재죠. 수학, 남들이 보면 수학하는 사람들 다 천재지. 그 천재들 중에 천재예요. 그 이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이론이라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앞에 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돼. 정의로 해석했더니 잡다하게 들고 다녀야 될 게 많은데 얘 하나만으로 했더니 이렇게 간결해졌더라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로운 이론이 나옴으로써 얘가 왜 좋은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래서 좋구나. 그런데 안 써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안 써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이론 나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씀으로써 효과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다뤄주는 거. 이게 기초 개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화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화로 가면 뭐가 됩니까? 이런 문제죠. 여러분들이 기초 개념과 심화 개념 하는데 개념의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오면 심화 문제는 얘를 무엇하는 데로까지 가냐면 얘네들을 재해석하는 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등치가 커요. 이게 코끼리였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코끼리 사진 보고 뭐 비스킷 먹는 거 한 거 막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코끼리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아래서도 사진 찍고 옆에서 사진 찍더니 코끼리 허벅지는 엄청 커요. 코끼리의 등은 넓어요. 코끼리의 귀는 커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우리는 코끼리 하면 코가 길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도, 그 동물을 가지고도 어떤 데서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코끼리 코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코끼리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심화 개념과 기본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하고 이거 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같이 넘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게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기본 개념에서 심화 개념으로 넘어가면 개인적인 만족도는 있을런지 모르는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할 때는 요 정도 선에서 하는 거고 요게 주어지는 거고. 근데 요게 주어지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전이 아니라 실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 문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을 체크해 봐라요. 기출 문제가 체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예상 문제는 뭐예요? 그럼 예상 문제는 요 놈들을 전부 다 다시 얘네들을 기초부터 재해석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플러스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을 할 때는 심화 개념, 기초 개념을 할 때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요 과목의 특징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얘는 공식만 알아도 된다. 그럼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면 여기서부터 공식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공식들은 어디 가서? 뒤에 가서 천천히 해도 된다. 근데 시간 안 걸리니까.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1, 2월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넘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짤 때 1, 2, 3, 4, 5, 6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뭐가 되냐면 시험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 준비를 하다 보면 오버페이스 할 때가 많아요. 오버페이스 할 때가 많은 게 뭐냐면 1, 2월에 딱 시작하면 뭐가 생깁니까? 전투력이 생기죠. 머릿속에 다 필승 그러고 막 합격하고 막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빨리 지치다 보면 뒤에 가서 이제 지치니까 뭐가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느슨하게 공부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서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럿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뭐 스터디 참 좋죠. 근데 스터디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스터디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중심축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공부에서는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터디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랬어요 했는데 우리 과 교수님이 그런데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대 그랬대. 그럼 그 사람이 목소리도 세고 왠지 있어 보여요. 그래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카더라 통신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카더라가 결론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과정에는 카더라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팩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는지 없는지,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스터디가 되면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월에 내가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내가 진짜 반대하는데 꼭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내 말 듣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내가 말아요. 내 말 듣는 게 아니라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터디를 하는데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니까 임용을 몇 년 준비한 사람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분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학 한 달 만에 끝내자. 뭐 대수학 2달 만에 끝내자.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한 달 만에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 막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내가 말한 거하고 틀려. 그 틀린 것의 정도가 아니라 막 신천지야. 모르는 게 없어. 그건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는 빨리 하고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달릴 거는 언제가 되냐면 이거 공부하다 보면 보통 여름에 이제 좀 지쳐요. 여름에 지치는데 빨리 지치는 사람은 아까처럼 오버페이스 하는 거.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죠. 위상수학 한 권 한 달 만에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것만 해도 한 달 만에 못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끝내니까 뭐 하기 싫어요? 스터디 가기 싫죠. 가기는 싫은데 인간적인 면 때문에 또 안 가자니 뭐 하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터디는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처음에 개념 잡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월이다. 그럼 1, 2월의 큰 그림으로 나는 개념 잡는 데 초점을 주겠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에다만 맞는 문제들을 다루면 돼요. 남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합격해요? 합격하는 건 높은 점수를 맞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많이 풀어야지 많이 맞추죠. 교사 임용 시험이 올해는 점수가 몇 점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통 교육학 빼면 80점 만점에 40점 초반대예요. 초중반이에요. 그러면 80점 만점에 40점 초중반이 합격이란 말이야. 그럼 몇 퍼센트예요, 겨우? 50% 조금 넘게 맞춘 거죠. 그럼 합격이에요. 올해는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이 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그 한 말은 뭐냐면 다 풀었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딱 반만 정확하게 푸는 거야. 최악의 경우. 딱 반만 풀고 나머지 반은 1점씩만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빨리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빨리 많이 이런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1, 2월에는.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했으니까 이제 광고도 조금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거 1, 2월 강의 안내서 들어가 있죠?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수요일 날은 해석학, 위상수학, 복삼스러운 미분기하학을 하게 되는데 아마 미분기하학은 내가 목요일 날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년에 비해도 이제 그렇게 되고 요게 뭐가 되냐면 1, 2월은 날짜도 적기도 하지만 명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분기학을 아마 보충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거는 이제 저가시고 목요일은 정수론 선형대수 현대대수학이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강의 후 스터드 진행 복습 개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매주 수업이 끝나게 되면 그 수업 끝난 것에 대한 피드백 내용으로 내가 이제 자료를 줄 겁니다. 자료를 주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스터디를 하게 될 거고,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러한 숙제 노트를 따로 줍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숙제 노트가 주어지면 이 숙제 노트에 여러분이 리포트를 이제 그 스터디 할 거를 여기다 적어갖고 와서 스터디를 하고 이거를 나한테 제출을 하면 내가 이거를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끝나고 나면 스터디 끝났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끝나게 되면 꼭 나한테 체크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받고 가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문할 게 있으면 거기서 스터디에서 끝나니까 스터디가 언제쯤 끝나요는 조마다 다 틀려요. 빨리 가는 조도 있고 늦게 가는 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 날은 그 교과 교육론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수학 교육학 신론과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뭐가 들어갈 거냐면 그 기출문제, 신론과 연관되어 있는 기출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린트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교육과정 신론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신론, 그러니까 교재는 신론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1, 2월 토요일 날 하는 게 현대대 수학반인데, 이거는 교재가 박사 선생님 책으로 하는데, 이때는 군 중심으로 하면서 환에 대한 기초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 환체 다 들어가는, 토요일 날 하는 건 군 환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군 중심의 환 기초 개념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거 끝나고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